전쟁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가족, 친구, 일상, 심지어 꿈까지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길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전쟁 중에도 우리를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중립을 유지하며 인도적 지원을 이어갔고 세계의 압박 속에서도 적대감을 키우기보다는 상처를 치유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러시아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라 이바노브나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자랐고 글을 쓰는 일을 좋아해서 기자가 되었죠. 제가 주로 다루는 주제는 문화와 경제였어요. 그리 큰 정치적 이슈는 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의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태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기사를 쓰는 임무가 주어졌어요. 솔직히 이 전쟁에 대해 제가 느끼는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전쟁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대놓고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자료를 검색하며 새로운 기사의 방향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국과 관련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 거부, 중립 외교 유지. 저는 처음에 그저 지나가는 기사로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예전에 여행했던 기억도 있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브랜드는 너무나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들이 전쟁에서 보인 태도가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한국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문장은 저에게 묘한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쟁에서 한국은 무언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적대감을 키우기보다는 피해를 줄이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러시아 사람들 중에도 한국에 대한 호감이 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BTS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고 삼성전자 제품을 자랑하던 동료도 있었어요. 저 역시 한국 음식을 좋아했고 예전에 방문했을 때 만났던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 기억에 남아 있었죠. 그 모든 긍정적인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번 기사는 저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과 외교 정책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선택은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선택 뒤에는 분명한 철학이 있었 보였죠. 전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철학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저를 한국에 대한 깊은 탐구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K-팝과 드라마의 나라,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 평화의 모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전쟁이 끝난다면 우리도 한국처럼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뉴스에서 본 중립적 태도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글을 쓰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방산 기술이나 외교 전략으로만 이야기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주변의 러시아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날, 저는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자주 모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유를 만들어 만났죠. 요즘 다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었을 때 모두 흥미로운 표정으로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삼성이나 LG 같은 기술력 있는 나라지. 첫 번째로 대답한 사람은 빅토르였어요. 그는 IT 관련 일을 하는 친구였어요. 내 노트북도 삼성인데 고장 한 번 없이 정말 잘 돌아가. 요즘엔 자동차도 그렇잖아. 현대차는 러시아 겨울에서도 튼튼하게 잘 버틴다니까. 빅토르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도 기술인데 나는 K-팝이 좋아. 옆에 있던 안나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녀는 BTS 팬이에요. 예전부터 틈만 나면 방탄소년단 영상을 보여주며
저를 설득하려 했던 친구죠. 그들의 노래는 희망과 용기를 주잖아. 전쟁 같은 힘든 상황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게다가 그 춤은 예술이야, 진짜. 저는 웃었어요. 안나가 BTS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이상한 날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말이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단순히 음악 취향으로만 들렸던 말이었는데 전쟁 중인 지금 희망과 용기라는 단어가 꽤 무게 있게 들렸거든요. 다음 날 저는 주말 장터에서 만난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녀는 채소를 팔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자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 김치 아세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우리 가족도 가끔씩 집에서 김치를 만들어 먹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치가 러시아에서 이렇게 알려졌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녀는 한국 드라마도 좋아한다고 했어요. 한국 드라마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가족, 사랑, 러시아 드라마보다 훨씬 인간적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나 문화적 성과를 넘어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위로와 감동을 주는 나라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 옛 동료 세르게이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몇 년 전 한국으로 출장 간 적이 있었죠. 세르게이, 한국은 어땠어?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해. 그리고 외국인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줘. 그런 따뜻함은 흔치 않은 일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라는 걸요. 기술의 신뢰성, 문화의 매력, 그리고 국민성까지.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본받고 싶고 가까이 두고 싶은 나라였어요.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어요. 러시아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 그리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기술도, 음악도, 음식도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보여주는 진정성과 따뜻함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저 자신도 꽤 놀랐어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이 러시아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긍정적인 분위기와는 별개로 요즘 러시아 사람들의 속마음은 전혀 다른 감정으로 얽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푸틴 정부의 결정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것을 대놓고 말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는 상황에서 감히 입을 열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은 조용히 서로의 눈치를 보며 속삭였어요. 이 전쟁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 어느 날 제가 아는 출판사 동료인 이리나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고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어요. 이리나, 요즘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잘 지내긴 무슨. 남편은 직장에서 잘리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전쟁을 찬양하는 수업을 들어야 해. 정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녀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이 전쟁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항상 러시아가 승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리나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라, 사실 나 요즘 한국에 대해 좀 알아봤어. 그 나라가 전쟁 후에도 스스로 일어섰다면서 러시아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면서도 어딘가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한국의 전후재건 이야기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 결국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죠. 한국이 그 과정을 겪으며 국민의 단결과 희망을 어떻게 유지했는지를 읽으며 저는 무언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전쟁 이후의 절망이라는 걸요.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친구 드미트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조용한 성격의 엔지니어였고
정치적인 대화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알렉산드라, 솔직히 이 전쟁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어. 세계와의 관계도 끊기고 국민들도 지쳤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는 커피잔을 쥔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드미트리처럼 침착한 사람조차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안감이 퍼져 있다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말에서 희망도 느껴졌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요. 저는 인터넷에서 러시아인들이 남긴 한국 관련 댓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푸틴의 행동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한국의 중립적인 태도와 평화로운 접근을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한 사용자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전쟁에 대해 한쪽 편만 들지 않았다. 그들은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돕고 있다. 또 다른 댓글은 저를 더욱 감동하게 만들었어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같은 나라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 말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나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러시아 국민들은 지금 조용히 생각하고 있다. 이 전쟁이 끝난 후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가? 한국이 보여준 평화와 재건의 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불안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음을 느꼈거든요. 요즘 한국에 관한 기사를 쓰느라 바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제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시기에 한국이 보여주는 중립적 외교와 평화로운 접근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위해 자료를 더 찾던 중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소식을 추가로 접하게 되었어요. 의료물자, 방탄복, 구급차. 살상 무기 대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었죠.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어느 한쪽을 지지하며 살상 무기를 보내고 있는데 한국은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했어요. 고마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외교 전문가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서울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일하는 그는 한국의 입장과 철학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6.25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몸소 겪었죠. 그래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가 되었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방산 기술을 가진 강국이 아니라 역사와 경험에서 우러나온 평화의 모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은 무기 수출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세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러시아가 현재 보여주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의 태도가 부러웠어요. 그 후 저는 또 다른 한국 관련 자료를 찾다가 방산 기술에 대한 정보를 읽게 되었어요. 한국의 천궁 방공 시스템과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특히 천궁은 우크라이나에서도 관심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것조차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어용 무기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하지만 그것이 전쟁을 확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이 기사에 적혀 있었어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한국의 선택이 얼마나 어렵고 용기 있는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죠. 그 자리에서 저는 물었어요. 요즘 한국이 우리나라 전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들어봤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봤다고 했어요. 난 한국이 중립을 지킨다는 점이 존경스러워.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를 돕고 있잖아. 안나가 말했어요. 그녀는 항상 한국을 좋아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맞아. 다른 나라들처럼 적대감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전쟁을 끝내는데 기여하려고 하잖아. 그게 정말 놀라운 거야. 그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국이 우리 러시아 사람들에게 단순히 좋은 나라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중립과 평화를 지키며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행동을 보여준 나라.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에 대한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중립이라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그들은 살상보다 생명을 선택했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존경을 받고 있다. 저는 한국을 통해 희망을 보았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러시아가 한국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적대감이 아닌 평화로, 분열이 아닌 협력으로. 이 생각이 제 가슴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문득 몇 년 전 한국을 여행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행은 사실 큰 계획 없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러시아에서 출장을 마친 후 잠깐 쉬고 싶어서 그냥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비행기 티켓을 끊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잊지 못할 경험 중 하나였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이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걸 단번에 느꼈어요. 공항부터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친절했거든요. 언어가 통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직원들은 영어로 응대하며 길을 친절히 알려줬죠. 사실 러시아에서는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하는 일이 흔하지 않아서 그 작은 행동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도심으로 가는 길에 창문 밖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한옥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는 첫 번째 숙소인 명동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활기가 넘쳤고 밤이 되어도 거리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 식당에 들렀는데 메뉴를 읽을 수 없어서 조금 당황했어요. 하지만 식당 주인은 어플까지 사용하며 제가 뭘 좋아할지 물어보셨죠. 매운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덜 매운 걸로? 그녀의 친절한 질문에 저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조금 매운 걸로 추천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불고기와 함께 나오는 다양한 반찬을 추천해 주셨어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놀라운 맛이었죠. 러시아 음식과는 전혀 다르지만 묘하게 위로가 되는 맛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만난 한국인들은 항상 웃으며 인사해줬어요.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 흔쾌히 응해줬고 길을 물으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그들이 보여준 친절함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 같았죠.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겪었어요. 그날 저는 서울 지하철을 타고 강남에 가던 중 열차 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여권, 돈, 카드까지 전부 들어있던 지갑이었거든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어떤 한국인 여성이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더듬거리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제 말을 듣더니 바로 영무원에게 연락했고 얼마 후 지갑을 찾아줬어요. 지갑은 아무것도 빠진 것 없이 그대로였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했죠. 그녀는 여기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모두가 서로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정직함은 제가 이전에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 모든 기억이 한국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는 지금의 저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온화함이 지금 이 전쟁 속에서도 한국이 보여주는 중립적이고 평화로운 태도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은 그들의 가치와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친구들에게도 종종 이야기해요. 너희도 한국에 가면 꼭 지갑을 잃어버려봐. 그럼 그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농담을 하면서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심으로
한국에 대한 감사를 느껴요.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와 한국이 다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면 저는 제 친구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곳에서 또다시 느낄 따뜻한 온기를 기대하며 말이죠. 한국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러시아와 한국의 과거를 비교하게 되었어요. 우리 두 나라의 역사는 아주 다르지만 놀랍게도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피해를 겪었어요. 독일과의 전투는 끔찍했죠. 하지만 그 전쟁이 끝난 후에도 러시아는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역시 6.25 전쟁 이후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다시 일어섰죠. 저는 두 나라가 모두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었고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한국이 걸어온 길은 러시아와는 조금 달랐어요. 한국은 외부의 지원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나라를 다시 세웠죠. 전쟁 후에도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에 투자하며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군사 중심의 정책과 권위적인 체제가 계속되었어요. 그 차이는 지금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는 한국의 재건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들의 여정이 얼마나 고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전쟁 후 한국은 폐허가 되었고 국민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힘을 합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냈죠. 다큐멘터리 속에서 한 노인의 인터뷰가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 시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남았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때 흘린 땀의 결과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희생과 단결은 지금 러시아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처럼 느껴졌거든요. 우리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친구들과 한국에 관한 대화를 나눴을 때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도 한때는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됐었어.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다시 일으켰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지만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그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인터넷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역사적 공통점에 대한 기사를 찾았어요. 한 해외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은 전쟁으로부터 재건에 성공한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다. 러시아 역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한국의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러시아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다면 그것은 단지 군사력이나 자원 때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단결 때문이어야 한다고요. 한국이 그렇게 보여줬으니까요. 러시아에서 살아가는 요즘 저는 매일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로 나아지는 건 아닐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달려 있으니까요. 며칠 전 저의 어린 조카가 묻더라고요. 전쟁이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아이 앞에서 솔직하게 대답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저 응, 물론이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전쟁 후에 러시아는 더 깊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날 밤 한국의 재건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어요.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그 놀라운 여정. 한국의 성공은 국민들 개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러시아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이미 과거의 전쟁을 이겨냈고 한때 세계를 이끄는 강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기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의 연대로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요. 저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 전쟁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전쟁 중에도 중립을 지키며 인도적 지원을 했고 우리 국민들에게 등 돌리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한국은 러시아에게 특별한 나라예요. 며칠 전 저는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열린 국제 포럼 영상을 시청했어요. 포럼의 주제는 전후 재건과 국제 협력이었는데 한국 연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은 많은 것을 파괴하지만 협력은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전쟁 후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었죠. 한국의 이런 태도가 러시아에도 큰 교훈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주말에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 생각들을 나누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리 러시아가 한국과 협력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잖아.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한국은 어려움을 이겨낸 나라야. 우리가 그런 나라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해. 전쟁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가족, 친구, 일상, 심지어 꿈까지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길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단지 경제적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평화와 협력을 선택한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러시아에게 특별한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 전쟁 중에도 우리를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중립을 유지하며 인도적 지원을 이어갔고 세계의 압박 속에서도 적대감을 키우기보다는 상처를 치유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러시아 국민들 중 일부는 이러한 한국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고 그들의 태도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만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선택은 단순한 외교적 전략이 아니라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같아.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한국이 평화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전쟁 경험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기와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죠. 저는 러시아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옳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우리에게 대안을 보여주었고 그 대안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세계가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께 할 수 있기를요. 저는 한국이 보여준 길을 러시아와 함께 걸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길은 단지 그들의 과거를 극복한 여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따라갈 수 있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는 그 등불 아래에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이 기회를 주었다고 말하며 감사의 사연을 보내온 태국인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태국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어서 한국에 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티와시입니다. 방콕의 한 고급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호텔의 화려한 로비를 지나며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제 미래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고객들을 응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까다로운 고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한 달 급여가 한국 돈으로 약 4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팁을 포함해 7, 80만 원을 벌고는 있지만 이 돈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어느 날 늦은 밤 시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여전히 분주했고 저는 무거운 짐을 든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곤에 절은 얼굴, 구겨진 유니폼.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이대로 계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휴게실에서 우연히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선배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열심히만 일하면 태국보다 3, 4배는 더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선배는 한국에서 5년 일하고 와서 집도 사고 차도 샀다고 자랑했어요. 그들의 말에 귀가 쫑긋 섰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며 점점 믿음이 생겼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국에서의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더 나은 월급, 더 나은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어요. 다음 날 호텔에서 일하면서 고객들의 짐을 나르는 동안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짐을 나르며 마주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말투, 행동, 심지어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어 학원 간판을 보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서 일해볼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거야. 한국행을 결심한 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호텔에서의 일을 마치면 곧바로 한국어 학원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복잡한 문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하던 한국어 인사말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티와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로 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문법, 어휘, 듣기, 읽기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미래의 내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생각하며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점수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티와 씨, 지금 점수가 낮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열정과 노력을 봤어요.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호텔에서 일할 때도 틈틈이 한국어 단어를 외웠고 휴식 시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듣기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입국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많은 태국 관광객들이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토록 준비한 한국행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벤코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관광객이 아니라 정식 취업을 위해 가는 것이니까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제 모습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한국어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서 긴장감도 커졌지만 그만큼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매일 밤 꾸준히 공부한 덕분에 이제는 한국어로 된 뉴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험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문제지를 받아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티왓, 넌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왔잖아.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면서 느낀 건 결과와 상관없이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저를 성장시켰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저는 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곳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규칙들을 공부했어요. 시험에 합격하고
신체 검사와 질병 검사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검사까지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려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긴장되었지만 다행히 모두 정상이었어요. 한국행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매일 한국 관련 뉴스를 찾아보며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마약 소지로 체포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건일 뿐이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 폭력 사건 등 다양한 범죄에 한국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이로 인해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특히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한국인 고객이 체크아웃을 하면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태국에 와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하지만 최근 뉴스 때문에 한국에서 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 같아 안타까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꿈꾸던 한국행이 이런 상황들로 인해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언론에서 태국인들의 범죄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태국인들이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뉴스 속 인터뷰에서 한 한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어요. 앞으로 태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도 꺼려질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그토록 준비해온 한국행이 이런 이유로 무산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이런 상황들로 인해 제 꿈이 좌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이런 범죄 사건들이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국에 오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법을 지키며 여행을 즐기고 있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태국인들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제 모습이 오히려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한국인들에게 태국인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물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불안감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한국에 가서 더 모범적으로 행동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했어요. 한국에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또한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 만나는 한국인 손님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려고 했고, 동시에 태국의 좋은 점들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양국 간의 이해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어느 날 한 한국인 손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티와 씨, 당신 같은 태국인이 있어 정말 기쁩니다. 한국에 가면 꼭 성공하실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욱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가 일하는 호텔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로비가 이제는 한산해졌어요. 대신 중국인 관광객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계절적인 변화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한국인 관광객의 수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호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현상이 저희 호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방콕 전체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불안해졌어요.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 한국 기업들도 태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한국에 갈 기회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자주 가는 근처 상점에 들렀어요. 그곳 주인인 솜차이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티왓, 요즘 한국 손님들이 많이 줄어서 걱정이야. 한국 손님들은 정말 좋았거든. 가격을 깎지도 않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 솜차이 아저씨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던 한국인들의 모습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호텔에서 만난 한국인 손님들도 대부분 친절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솜차이 아저씨의 다음 말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즘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들은 좀 달라. 항상 중국이 태국보다 잘 산다면서 물건 값을 깎으려고 해. 때로는 정말 무례하게 굴기도 해. 솜차이 아저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에 대한 좋은 평가가 기분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호텔에서 만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일부 손님들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중국인 가족이 체크아웃을 하는 중이었어요. 갑자기 그들이 미니바에서 사용한 음료수 값을 내지 않겠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먹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치며 화를 냈어요. 결국 매니저가 나와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보인 태도는 정말 불쾌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로비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태국은 중국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야. 우리가 와서 돈을 쓰니까 감사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리워졌어요. 그들의 예의 바른 행동, 친절한 태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존중해주는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과의 좋은 관계가 나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거야. 꼭 한국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양국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되면 제 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최근 들어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한국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국, 태국 관계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며 양국 관계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찾아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뉴스들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몇몇 사건들로 인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 내에서 태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적으로 태국 노동부에 연락해 한국 취업 기회에 대해 문의했어요. 때로는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아직 확실한 소식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문의했어요. 혹시라도 좋은 기회가 생길까봐 말이죠. 한편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노력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가려 노력했어요.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한국과 태국이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다는 뉴스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복잡한 경제 용어들만 나열된 기사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협정은 단순히 무역이나 투자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양국 간의 노동 이동을 더 쉽게 만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더 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소식을 접한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의 불안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즉시 노동부에 연락해 이 소식에 대해 물어봤어요. 노동부 직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태국인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한국어를 공부하고 끊임없이 정보를 찾아보며 준비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과 태국의 경제 파트너십 협정 소식을 들은 후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신문, 그리고 노동부 공지사항까지 모든 곳을 뒤져가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태국 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제 쿼터를 무려 92%나 확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92%라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 확신을 얻기 위해 노동부에 직접 문의했어요. 노동부 직원은 제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태국 노동자의 수가 거의 2배로 늘어났어요. 아티와 씨와 같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애쓰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생겼어요. 기회가 늘어난 만큼 경쟁도 치열해지지 않을까? 내가 과연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어 공부는 물론이고 한국의 직장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했습니다. 유튜브로 한국 회사 생활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 선배들의 경험담도 찾아 읽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고용허가제 지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내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습니다. 보통 서류 처리에만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3개월 안에 한국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서류를 제출한 지 한 달 만에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노동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티와 씨, 축하드립니다. 고용주와의 매칭이 완료되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 달 만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노동부 직원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시스템이 개선되어 처리 속도가 빨라졌어요. 게다가 아티와 씨의 이력서가 고용주의 눈에 띄었나 봐요. 한국어 실력과 호텔에서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셨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답받는 것 같았어요. 늦은 밤까지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용주 매칭이 완료된 후 취업 비자 신청 절차도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예전에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었다고 들었는데 이번 협정 이후로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합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직원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티와 씨,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이번 협정으로 비자 발급 과정이 많이 빨라졌거든요. 곧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풍경인데도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제 마음이 변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 저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제 어깨를 꼭 잡으시며 내가 자랑스럽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꿈은 단순히 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꿈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을 가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한국의 사계절이 떠올랐습니다. 태국과는 다른 기후, 특히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지 걱정도 되지만 동시에 눈 내리는 풍경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짐을 싸면서 가족 사진을 넣으려다 문득 울컥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선택이야.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거야. 출국 전날 밤,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모두 준비해 주셨죠.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아티왓, 내가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 꿈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거라.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아, 건강 잘 챙기고 힘들 때마다 우리 생각하면서 힘내렴.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아티왓, 넌 할 수 있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거야. 드디어 출국 당일,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한국으로 떠나는구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한국과 태국 간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져 제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한국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 그동안 저를 지탱해준 가족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받은 이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긴장됐지만 친절한 직원분의 안내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짐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이곳에서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 숙소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티왓,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자. 그리고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걱정 마세요. 열심히 살게요. 사랑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 한국 너무 감사합니다. 언젠가 제가 받은 이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의 저처럼 꿈을 향해 도전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